이란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은 다시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되겠죠. 계속 이란이 우리 상선들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우리도 가서는 이제 더 넘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왕건함이 호르무즈 쪽으로 가서 국내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크션 랩의 조의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크션 랩. 예, 영어로는 SANCTION이죠. 예, 예. 네, 보통 생션 그렇게 발음하는데. 예, 저도 원래 뭐 생션 랩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네. 그 네이버에 생션 랩을 치니까 자꾸 생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어로 하니까 생선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크션이라고 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 약간 후회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는 게 자꾸 나와서 그랬군요. 예, 한국에 생션이라고 치면 생선이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생션이라고 하는 게 제재를 말하는 거죠? 예, 제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전쟁이 이게 휴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뭐 한댔다 안 한댔다가 뭐 협상을 한댔다가 공격을 또 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건 참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게 지금 뭐 협상이 돼서 된다는 게 벌써 한 달째 그냥 계속 그러게요.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물가를 내려야 한다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를 봐야 되는데요. 이란의 특성은 그 양탄자 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탄자 협상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동에서는 양탄자를 팔 때 그 가격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없어요? 예, 가격이 처음에 정찰제가 아니고 그냥 얼마 보고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 올라갈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협상을 한다고 가격을 합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는군요. 그게 페르시아식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란이 내일 그만둬도 되지만 길게 끌고 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란 내부는 미국의 그 반발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란 내부의 이 군벌의 반발, 혁명수비대 아니면 뭐 개혁파 이런 데의 의견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스타파의 생각은 어떤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이란이 또 상당히 또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된다라고 명확히는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이란 국영 TV가 그 미국과 이란과의 하는 비공식 MOU,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MOU 맞는 거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뭐 비슷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철수하고 그다음에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한 달 내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돌리고 그런데 이제 군함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걸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 관련해서는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전환한다라고 해놨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전환한다는 건 미국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란 측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예. 미국은 빠지고 유엔 안보리를 미국하고 합의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 올려서 안보리 차원의 격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리라고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중국, 러시아, 다 들어가 프랑스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지 이 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못 믿겠다? 그렇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란은 물론 이 협상을 또 이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할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본인들도 어렵고 국민들의 삶을 그대로 있게 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양탄자 협상처럼 이란은 자신들의 명분을 채우고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은 다시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공습을 한다든가 이란의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얼마냐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미국이 그 무기고의 상당 부분을 탕진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지난번만큼 강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만큼의 무기를 또 꺼내야 하는데 네. 또 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공격이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아주 많이 때리고 뭐 며칠 정도는 아주 그런 미디어에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타격이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처음에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만큼 한 달씩 계속 때릴 때처럼 2만 개의 타깃을 때릴 때처럼 대대적인 공습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무기고가 비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리고 당장 네. 태평양에 지금 항공모함이 없다가 지금 한 대가 가 있거든요. 조지 네. 워싱턴호가. 그 태평양에 그 미군 항공모함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중국이 앞으로 나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1차 도련선으로 한 100척 정도의 군함을 보내서 네. 지금 그쪽에 이미 그러니까요. 중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 이란에 발묶여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처럼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폭격, 장기간으로 하는 폭격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물러갈까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는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물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쉽지 않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은 면에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늘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좋고 큰 대국이라도 의지에서 딸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라 하면 누가 의지가 더 높은지는 저희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국의 의지보다는 이란의 의지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미국 국민은 별로 싸우고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쪽은 미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야겠죠. 네. 그럼 미국이 물러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정쩡한 합의가 될 거고요. 합의 없이 그냥 미국이 물러가는 식이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되겠죠. 뭐 훗날 역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훗날 역사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이제 100년 만에 저무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이 물러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떤 명분을 만들겠죠. 명분을 네. 만들어서 갈 텐데, 이 문제를 그래도 미국은 그 본인들이 말한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거를 만들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그렇게 미국이 물러가고 나면 그 남는 나라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럼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중동 지역의 각자 도생의 시대가 또 열리는 거겠죠. 네. 네. 예, 우리나라도 또 여기 가서 걸려 있는데 그 네. HMM 나무호라고 하는 거, HMM이 옛날 한진 해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나무호가 일종의 피격을 받았는데 네. 그걸 조사를 해보니 이거 이란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란 대사를 불러서 뭐 항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은 네. 뭐 언론에 보도되면 고위 당국자가 이란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도를 하면서도 이제 이란이라고 아직까지 특정은 하지 않는 네. 그런 좀 애매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보면 처음에는 드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사일이라고 하고 네. 거기 이제 잔해를 보면 이란 제조사의 그 각인 같은 게 들어 있고 하니까 뭐 무조건 이란이죠. 무조건 이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아마도 이 싸움에 끼지 않고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인 나라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2021년인가요? 이란이 미국하고 자산 동결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네. 한국 유조선을 그때도 납치를 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그때 한국 유조선이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납치를 해서 네. 한국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으라고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 기억나네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이란이 한국을 좀 바보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 우려는 굉장히 듭니다. 만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 당시에도 한국 입장은 뭐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 네. 우리가 뭐 그 돈 주기 싫어서 안 주냐. 저기 주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랑 얘기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는 한국을 때리는 거잖아요. 야, 네. 돈 주라면서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서 미국에 돈 주라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란은 또 북한하고 가깝죠. 그렇죠. 그 이란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또 그 북한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의 기술이 가서 처음에 네. 도와주고 했다는 게 뭐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란의 행동이 한 번, 두 번 참았잖아요. 네. 세 번째 있으면 참진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그러면 진짜 만만하겠네요. 우리를 정말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까지는 뭐 사실 인명 피해는 그래도 없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세 번째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괴롭힌다면 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해군 함정이 청해 부대라고 하는 그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 아덴만 앞바다에 가서 해적 소탕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해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감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해서는 예. 가만히 있네요. 이번에 왕건함인가 그런 게 새로 발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청해 부대가 이란 전쟁에 가서 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해 부대 원래 이제 전쟁에 끼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청해 부대가 파병할 때 파병 그 연장 동의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다른 해역에 가서 지시되는 해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한 다른 해역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한다면 네. 우리 그 왕건함이 호르무즈 쪽으로 가서 국내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네.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 미군이 하는 활동 이외에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한다면 네네. 서로 이제 명분도 생기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4월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국책 책임 다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가면 그런 활동을 좀 하지는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갈 때까지 뭐 제일 좋은 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실제로 네. 그 싸움에 안 휘말리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전쟁사를 보면 그렇지만 꼭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휘말려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 싸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란이 우리 상선들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네. 우리도 가서는 이제 더 넘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법률적인 제한 사항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참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여지도 있는데 약간 이제 꼼수로 의지의 문제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판단에 이제 그건 저 위에 판단의 문제겠죠. 이제 네. 정권의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생션 랩에 들어가 가지고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큰일을 해내셨더라고요. 동결된 수출 대금을 풀어내셨다고요? 아, 예. 그 사실 뭐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수출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요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워낙 우리가 뭐 이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지금 글로벌 제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수출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했는데 목적지만 있었어요. 목적지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지역으로 가서 가는 거였는데 그 본인도 모르게 그 중간에 배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 그리고 그 영국에 의해 제재된 배였던 거예요. 아, 제재를 당한 선박이었군요. 예, 제재를 당한 선박이 중간에 운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본인들은 그냥 목적지만 하고 이제 가면 된다고 보냈는데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대금은 줄 수가 없다. 아이고.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수십만 불이 묶인 거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걸 풀어야 된다고 해서 해외 전문 로펌들, 대형 로펌들을 찾아가고
했고 국내 로펌들도 가는데 뭐 착수비만 뭐 수만 달러 이거 되면 뭐 수십만 불이 묶였는데 변호사비만 수십만 불이 드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미국 재무부에 그 탄원서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경우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것까지 다 살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네.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소명을 해서 그 풀린 돈의 대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 허가를 일반 허가라고 하거든요. 뭐 약간 네. 이름은 다른데 그런 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기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대표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빠야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예. 나라 사이에 제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네. 일일이 다 추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미 저희가 쇼메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파수꾼인데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미 대기업들한테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한 9억 개 정도의 전 세계 시스템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 한번 주시면 여기 와서 저희 시스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딱 치면 이거는 뭐 리스크 관련된 거로 그 삼성전자를 판별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가 러시아의 어떤 무기에 들어가 있는지가 쫙 나오고요. 어이구. 그게 러시아의 그러니까 전장에서 어떻게 발견됐는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니겠죠. 뭐 삼성전자가 어디 다른 데 수출한 거를 러시아가 몰래 들여갔거나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 우리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써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을 그런데 못하는구나. 입증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로서는 언제나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잘 나간다는데 제가 늘 어디나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요. 마음 먹으면 이틀 안에 삼성전자 주가 반토막 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 이런 수출 통제 몇 건만 잡으면요. 수출 통제 문제나 제재 위반 몇 건만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망했느냐. 예전에 도시바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시바가 수출 통제를 위반해 가지고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몰래 수출을 합니다. 80년대 말에요. 네, 80년대.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공작 기계가 소련으로 몰래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핵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그 핵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아주 소리가 안 나게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최첨단 공작 기계가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그 소련이 그걸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87년인가 89년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도시바나 일본의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꺾인 게 일본 반도체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꺾인 게 일본 반도체고 그 길로 일어선 게 한국 반도체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 통제와 제재란 거를 굉장히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잘 나가죠. 잘 네. 나가지만 여기서 한두 개만 삐끗하고 그리고 꼭 그 두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거를 하청하는 물류회사나 뭐 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거를 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를 사가지고 간 다른 누군가가 예. 그걸 러시아에다가 넘긴다. 예.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그걸 그게- 어떻게 막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공급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봤니? KYC라고 그러죠. Know Your Customer. 예. 그걸 했을 때 이걸 잘 알아보는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는 얘한테 할 때 얘가 어디다 쓴다고 했고 뭐 한다고 했고 얘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걸 굉장히 기록을 잘 남겨놔야 미리 다 예. 조치를 해놔야 되는군요. 나야 그런 일이 생겨도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법정에 가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럴 줄 몰랐다. 다 얘 책임이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션랩을 만든 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서비스를 시작해서 뭐 지금 뭐 대기업들도 꽤 쓰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과 정부기관들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금방 우리가 동결자산 풀었듯이 정말 숙련된 그 법조인들이 특히 한국법이 아니라요. 사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 제재 시대에 있어서는 한국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UBS 큰 스위스의 은행이잖아요. 네네. 제재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러시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게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EU나 스위스의 제재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UBS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우리 법에 따라서 넌 줘라 라고 하니까 UBS가요. 이거 미안한데 내가 그냥 벌금 물게 못 줘 라고 한 겁니다. 국제 제재를 당할까 봐요. 미국의 제재를 당할까 봐. 미국에 당할까 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당해서 달러를 못 쓰게 된다면 그 은행이 네. 은행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위스법은 그냥 내가 벌금 내고 끝내겠다. 그렇죠. 그거군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1, 2심까지 트랙할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대로 갔겠죠. 예. 아마도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한 이 힘의 충돌이죠. 그 힘의 충돌에 있어서 한국 법은 국제 제재나 수출 통제에 있어서 법의 역할을 잘 못하고 한국 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국 법이 국제적인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굉장히 숙련돼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국에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번에 트럼프 1기 때 네. 그 JCPOA라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을 때 네. 유럽이 반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란과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특별한 통로, 그러니까 자금 결제할 수 있는 통로까지 유럽에서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인도적인 걸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거래 딱 한 건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유럽에서 괜찮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그 같이 했던 나라들, 협상을 같이 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보호해 줄게. 우리 말 따라 기업들한테 하라 그랬는데 또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미국의 제재가 무서워서요. 그럼요. 예. 사실은 미국의 제재가 있지만 달러를 못 쓰게 할까 봐 무서워서. 달러망 때문에. 그리고 금융망, 심지어 이제는 코인망들도 다 미국으로 집중되고 뭐 따라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코인마저도 미국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다 미국으로 예, 집중되고 미국 있잖아요. 국채를 기반으로 예. 해서 발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모든 돈과 정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와, 현실적인 그건 힘이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국내법도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거. 그 우리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유럽도 무시당하고 중국도 무시당하고 다 하니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미국이 네. 이제 이란을 돕는다고 중국의 소형 정유사들을 제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대응할 거야라고 하고 이 정유사들이 우리가 돕게 자금 지원을 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이제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의 대형은행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정유사들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걔네들만 제재 당하고 끝나게 하자라고 하는 걔네 거예요. 정유 당하고 그 중소형 은행들은 제재 당해도 되는데 네. 우리 대형은행들은 니들은 살아야 돼. 거기서 발을 뺀다. 네, 대형은행들한테 니들은 발 빼고 있고 네. 나머지들이 하면 해도 되지만 대형은행들 니들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하고 맞서기 싫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은행이 제재당하면요. 사실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우리 전 세계 은행 순위를 보면 1등에서 몇 등까지 다 중국 은행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당하면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까지 나가기는 싫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직도 특히 금융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미국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이 좀 잦아들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런 제재들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시리아는 내전을 통해서 정권이 전복이 됐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그렇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데 시리아 제재가 해제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주 단계별로 합니다. 내각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내각에 혹시 아사드의 후예들이 있는지, 거기랑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제재가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는 정권이 전복됐기 때문에 제재가 해제된 겁니다. 지금 시리아는 친미 정권이잖아요. 뭐 친미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친미 정권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네. 예.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예,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협의해서 제재를 푼다, 돈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네. 각종 인권 제재로 걸린 사람들 배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미국이 봐가면서 풀 텐데요. 미국은요.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재를 확 풀어주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베트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을 때도요. 미국 계속 제재했어요. 예, 그 제재를 바꾸지 않다. 그래서 푸틴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애들 제재 풀어준다는 얘기 믿지 마라. 우리 거 풀어줬니?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주다가 나중엔 또 인권 걸어서 다시 제재를 수위를 높이거든요. 미국이. 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패권에 관련되거나 네. 어떤 도전을 할 만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확 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제재가 해제되겠죠. 네.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핵무기를 없애고 제재를 해제하겠지만 아주 처음에는 모호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걸 보고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풀렸는지를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수출업자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재 풀어준다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잘 되겠네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대만 문제 그 양안 갈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통일 전선을 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요, 점점 이 라이칭더나 이 대만 민진당이 중국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뭐 대만 독립을 말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기자를 할 때 정치부 기자를 한 2008년부터 한 2024년까지 꽤 오래 했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대만의 민진당 정권이 이미 집권한 지 한 11년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그렇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년 넘게 한 정당이 집권하고 나면 피로도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중국과의 각을 세우고 거기다가 지금 자신들의 경제 성적표가 좋잖아요. 대만이. 네. 그 경제 성적표를 앞세워서 어떤 국정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양안 간의 현 긴장 상황이 실제로 막 싸우거나 뭐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가서 이렇게 긴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그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네.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입장에서도 자신의 뭐 3년임부터 시작해서 장기 집권을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만을 가져올 거다라든가 대만을 압도해서 대만이 꼼짝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갔을 때 시진핑이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도 이제 그런 거를 항상 태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뭐 파국이나 아주 실제로 긴장감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대만은 대만 안에 어떤 정치적 이유, 그 중국은 중국 안에 어떤 시진핑의 개인적 야욕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서로 이제 조금 실제보다는 정치적 레토릭이 더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라이칭더 총통이 거부한 통일 전선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타이완 내부의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을 갖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민심 위반을요 친중 대 반중 프레임으로 바꿔 나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내 친중 그렇죠. 세력 예. 거기와 각을 세우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친중 대 반중 프레임으로 바꿔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네.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다르게 대만 안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30-40%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독립이나 어떤 대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숫자도 많아요. 군 내부의 간첩도 숫자가 있어서 많군요. 예, 군 내부의 그 간첩도 있어서 최근에도 간첩 숙청 작업까지 이루어질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친중 대 반중 프레임으로 바꿔가려는 그런 네. 모습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 라이칭더의 발언이 그런 취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뭐 대만 독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발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좀 한풀 더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 미국이 이 타이완 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무기 판매를 하겠다고 네. 결정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1기 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 보면 네. 트럼프는 항상 대만을 결단의 책상이라 하죠. 백악관의 대통령 책상을 중국이라고 하면 펜을 하나 놓고 요게 대만이다.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중에 너무 당연히- 하찮은 존재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을 했고 이번에도 또 네. 중국 갔다 오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모든 거에 있어서 대만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협상 칩이라는 거죠. 그 트럼프의 생각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내야 될 대상이 아니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라면 대만에게 유리한 거고 네. 그 대만을 버리서라도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트럼프는 충분히 버릴 수도 있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겠죠. 자신을 그냥 칩 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기를 팔고 안 팔고를 트럼프가 판다고 했다가 안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대만에 무기 파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유럽에 몇 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거의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면 중국과 거래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무기만 만드는 회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지만 그 계열사에 다른 회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하려면 대만에 무기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그 대만이 실제로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거의 미국이 안 팔면 대만은 무기를 못 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는 뭐 늘 방산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뭘 하고 해서 하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그 미국 무기가 안 들어오면 어려운 상황이죠. 대만은 자기들 방산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방산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만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평화에 너무 좀 취해 있었던 나라죠. 방산이 거의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다고 한국 방산을 살 수 있느냐? 우리도 대만에 팔지를 않아요. 무서워서 못 팔겠네. 무서워서 중국 무서워서. 못 파는 거죠. 중국 무서워서. 그러면 중국이 과거 사드 사태 같은 그런 또 보복을 할 텐데 우리가 방산 물자 대만에 좀 팔고 어떤 경제 전반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만에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자체적인 방산 그 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서 무기가 오지 않으면 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뭐 늘 그렇지만 한국의 방산 기술을 훔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과거에도 뭐 훔쳐갔던 잠수함 관련해서 설계도 가져갔다가 뭐 한번 난리가 나고 했던 뭐 그런 적도 있었지 뭐 그런 것도 뭐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대만은 그러면 미국에서 무기를 못 받으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텐데요. 뭔가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디 딴 데 사올 데도 없고 네. 그리고 뭐 포탄이나 뭐 이런 건 본인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최첨단 무기는 못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은 미국에 있는 친대만 세력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무기를 사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줬습니다. 결국은 다 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또 저러는구나. 네. 한 2달 후에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런 트럼프의 위협이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네. 그리고 특히 대만에 투자한 반도체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대만에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미국에 뭐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맨날 뭐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계속 무기 안 팔면 뭐 관세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옮길 겁니다. 네. 미국이 계속 무기를 안 팔면요. 음. 그래서 사실은 대만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런 상황에 무기도 뭐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다 국민들의 항전 의지도 한국보다는 좀 떨어지는 네. 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그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대만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요번에 AI 파도를 타서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놀랍다고 하지만 한 곳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필요한 이 방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하긴 나라가 작기도 하고 뭐 예.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에다가 그렇게 무기를 팔지 안 팔지 아주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만 인근 바다에서 또 일본하고 합동 훈련을 했어요. 거기다가 최신 미사일도 배치했다고 그러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미사일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네. 사실은 가장 이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미사일을 쏴서 항공모함을 못 오게 만드는 게 중국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건 러시아와 협정 때문에 자신들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뭐 당연히 깼고요. 2019년인가 깼고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일본에서 훈련하는데 가져왔던 타이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새로 만든 예. 미사일이군요. 미사일이 아니고 어떤 미사일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서 한 번에 거기서 이제 발사대가 이동하면서 네. 그 토마호크부터 시작해서 SM6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거리가 한 1600km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딱 이번에 훈련한 게 어디냐면 큐슈의 최남단인 가노야 항공기지라는 데인데요. 네. 거기서 있으면 딱 대만 공격하는 최대 전방인 푸젠성까지 거기서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본토에 예. 거기 배들이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요게 큐슈에만 있어도 중국 배들이 상륙 작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1,600km라고 하는 사거리가 그런. 예. 거기서 동그라미를 딱 치면 네. 거기까지 딱 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 미국이 요거를 하더라도 좀 더 북쪽에서 혼슈 밑에서 이렇게 훈련하든가 해서 거기까지 안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큐슈 밑에까지 땡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한반도에도 올 수 있고 어디도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배치하면 베이징까지 그냥 쭉 날아가. 그러네요. 예, 그냥 90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방어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미국이 뚫을 수 있는 거. 뭐 사실은 뭐 전쟁하는데 창과 방패니까요. 네. 그거는 뭐 누구나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이런 게 실전으로 배치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런 거는 평화를 해친다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이런 거는 평화를 해치는 거라고 네. 굉장히 이번에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네. 미사일에 대해서요. 네.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훈련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사일 이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1 도련선 주변에다가 중국 해군 함정 뭐 100척을 배치했다 뭐 이거 예. 이 현상도 지금 미국에 훈련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훈련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그쪽이 먼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선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훈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조지 워싱턴 호가 네. 지금 밑에 내려와서 필리핀 근해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해군 함정을 대량으로 예, 제1 도련선 안쪽에 배치를 하니까 예,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항공모함을 예, 필리핀 쪽으로 보낸 거고 예, 그리고 규슈 그 남쪽에서 또 네. 일본하고 합동 훈련을 했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생각하면 이란 전쟁이랑 엮이는 거죠. 거기 지금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강습함이나 그리고 뭐 해병들이 대거 이제 아시아에서 이동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는 그래서 그 서태평양에 처음으로 뭐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아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호가 왔고 네. 처음에는 이제 일본 쪽에 있었는데 또 중국이 이렇게 백척으로 나오고 제1 도련선 쪽에서 훈련도 하고 또 대만 쪽으로도 가서 최근에 또 계속 훈련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이제 내려와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 이제 나 여기 있어. 예. 너무 나 걱정하지 여기 있어. 마. 예, 너무 걱정하지 마. 야, 나 네.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어. 너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걸 좀 동맹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중국 애들 마음대로 못 할 거야. 네. 이런 무기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나를 믿어봐. 라는 그 보여주기 동맹국을 네, 오히려 그런 제스처. 달래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긴장이나 뭐 이렇게 고조 이런 거로도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서로 이제 힘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고 미국은 나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동맹국들을 지금 달래줘야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중국은 결국 대만을 무력 점령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압박만 하고 겁만 주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그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늘 알지만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지도자가 있고 네. 독재자가 있다면 네.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 같이 느껴진다면 네.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들어갈지 네. 모두가 합리적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안 들어갈 거다고 전쟁 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만 푸틴 들어간다라고 했지 유럽 지도자들은 끝까지 안 들어간다라고 네. 믿고 있다가 저렇게 당한 거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이유까지가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떤 모두가 예스맨만 중간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특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히틀러나 뭐 우리 역사적으로 네. 있었던 그런 전쟁들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시진핑이 나는 역사에 남는 뭐 나도 나이도 있고 역사에 남는 중국 지도자가 돼서 네. 뭐 시진핑 사당이 전국에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런데 1인 체제고 전부 예스맨만 다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 군사적인 모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진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스맨들로 된 네. 군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 네. 가능합니다. 라고 계속 누군가가 주장하고 그 귀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과 같은 것도 생기고 하긴 이란 전쟁도 전쟁도 그렇게 생기고 네. 아무도 트럼프가 이란을 저런 식으로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한 사람 정말 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쟁을 안 한다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는 진짜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야죠. 네. 예. 네. 합리적인 전망에 따르면 군사적인 모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는 예,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예. 그런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달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뭐 대부분 다 예측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 전쟁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네. 완전히 다 틀어져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겁니까? 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한 달간 약 한 189제곱미터의 점령지를 탈환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점령지를 탈환한 게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도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러시아도 전쟁이 아니잖아요. 동원령을 내린 전쟁이 아닙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력을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이나 뭐로나 동원도 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미국도 지금 뭐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것도 군사 작전을 하고 그냥 있는 군사 작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영국 정보국 수장이 최근에 말한 게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네. 사망자만. 예, 라고 하니까요. 그냥 보통은 이제 한 30만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자신들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한 10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잡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해가면서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모전에도 이제 좀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뭐 저 드론 전쟁에 가장 발달한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할 때 바이든이 굉장히 막았거든요. 바이든 시절에는 네. 그 확전된다고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미사일을 주더라도 그 국경 안으로 뭐 본토에 뭐 몇 킬로 이상은 못 쏜다라는 네. 제약을 걸어서 미사일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원하는 미사일도 없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주는 거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눈치 안 보고 지금 네. 또 하고 있는 그런 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래도 뭐 많은 정보가 미군 없이는 우크라이나 군이 움직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하긴 위성 네. 정보 같은 게 없으면 뭐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네. 저기 스타링크 다 끊어버리면 네. 그걸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드론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네. 드론이나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제작 기술이나 드론 방어 전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숙돼 있어서 네. 이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한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러시아 측에서는 공세가 무디어진 걸까요? 사실 그게 좀 저희가 뭐 제재나 수출 통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기사나 뭐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많이 보는데 좀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은 엇갈리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스웨덴 외무장관이 한 말인데요. 네. 러시아의 지금 경제 통계 수치는 굉장히 마사지가 많이 된 거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조작이 많이 됐다. 조작이 된 풀려졌다. 거다. 예.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3~4%씩 계속 성장해서 서방을 네. 굉장히 푸틴이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예. 쟤들은 성장도 못하는데 우린 전쟁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느냐. 네.
우리의 방식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스웨덴 외무장관이 위성으로 찍어서 우리 뭐 보통 이제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철도, 전기 뭐 이런 거 보라고 하잖아요. 네. 위성으로 찍어서 러시아를 보면 전쟁 전보다 마이너스 8%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정보 당국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3-4%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인가요? 그 거짓말이거나 과장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압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투입되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요. 네.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체력은 떨어져 있고 전기 사용하는 거나 이제 위성으로 찍어서 본 것들을 보면 점점 그 한계에 이제 도달해 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기엔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하긴 북한에까지 손을 내미는 거는 북한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악마의 독배를 마시는 네. 그래서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CNN 탐사 보도 난 게 그 스페인 그 해역에서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가까운 공해에서 격침된 그 러시아 배에 잠수함용 원자로 2기가 북한으로 가던 게 들어 있었다. 아, 그렇습니까? 라는 탐사 보도가 났죠. 저는 아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작년 말인가 그 격침시켰어. 이유가 어떤 그 화물선이 가는데 러시아 함대가 호위하고 있었고 그런데 대서양 지나가다가 침몰한 겁니다. 누가 격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누가 격침을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걸 중요하죠. 모르는 겁니까? 격침이 돼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재미있는 건 러시아의 군함들이나 정찰선들이 와서 한 번 더 부시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2,900m 안에 깔아앉은 증거를 없애는군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이제 독배를 마셨잖아요. 북한이랑 독배를 마시고 이제 마지막 악마의 술잔을 그러니까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 잠수함 원자로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그런 기사를 쓴 건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 뒷받침하는 그리고 북한도 그 얼마 후에 자신들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서 뭐 잠수함 보여주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재밌게 읽은 탐사 보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배가 그걸 싣고 가다 침몰했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육상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왜 북한으로 보내는데 육상으로 가지 않고 멀리 저렇게 바다를 통해서 대서양 그렇게 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수에즈 운하를 그렇게 하면 수에즈 운하 이런 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그겁니다. 러시아 경제가 너무 허약해졌고 지금 그 물류망을 대체할까 철도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미 그 인프라가 그만큼 낙후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싱크탱크에서 또 한번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CNN 언제 기사예요? 그게 아마 한 4월 달에나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지난 달일 쯤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실은 뭐 약간 추측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싱크탱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왜 얘들이 이렇게 보냈을까 딱 그 부분을 찝어서 또 연구원들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쌓일 것 같은데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그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면 본인의 지위도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그만둘래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받아내거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럴 오히려 가능성이 영토를 없고. 뺏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좀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 예, 좀 다시 점령지가 몰리고 있죠. 줄어들고 예. 있다고 뭐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 딱 그만두고 싶어도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명분을 지금 만들어줄 만한 나라라면 미국밖에 없을 텐데 네, 네. 미국이 지금 저기 이란에 저렇게 정신을 빼앗겨 있으니까 해주기가 힘들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우리 휴전 협상도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빠져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휴전 협상에 안 한국전쟁 했잖아요. 6.25때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사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십만 명이 우리도 죽고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휴전하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인하기가 참 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 그럼 빠져 우리가 할게라고 네. 해서 사인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못 네. 이긴 척 받는 거죠.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휴전하자는 사람이 여론이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네. 마지막 20%가 설득이 되나요? 네. 설득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다 죽고 나는 내가 죽어도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악역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악역을 해줄 만한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이게 네. 어떻게 지금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푸틴도 명분만 있으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거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푸틴은 뭐 계속 자신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뭐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푸틴도 언제까지 왜냐하면 그 지지율 그러니까 푸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네.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6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과거에는 한 80%까지 갔는데 아, 전쟁을 계속 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것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예. 물어봤더니 예. 지지율이 한 10% 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65%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든 거 참아가면서 했는데 네. 더 참기는 어려워져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서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푸틴도 이건 어느 정도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단기간에는 어떤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소모가 되다가 네. 또 우리 6.25가 휴전하듯이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네. 선을 그어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을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쟁은 3년 갔는데 예. 이건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미국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아마도 전쟁을 더 오래 했겠죠. 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전쟁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잘 버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저는 진짜 그 높이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 네. 국민들의 그 항전 의지가 예. 정말 일주일이면 다 점령당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한 건 못한 게 많지만 네.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영웅적으로 보여줬던 그 항전 의지 네. 모든 유럽의 정상들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서 그날 밤에 야외에 나가서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싸우자라고 독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전 국민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항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번에 이 항전 모습은 진짜 대단하고요. 뭐 이거 역사책에 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남아 있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을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멈추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겠지만 네. 쉽지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80%가 멈추고 싶다고 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20%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하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푸틴도 멈출 것 같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멈춰줘야 멈출 수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오늘 조의준 대표님 모시고
전쟁 이야기들 또 경제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 생크션 랩이 직접 나서서 이 동결된 우리 수출 대금을 풀어 주셨던 이야기까지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네, 요즘에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전쟁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 조희준 대표님 모시고 청해서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